사회적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를 기업으로 쓰는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970년대에 사회적 기업가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정의하거든요.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빈곤 아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영양 불균형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보고 저 문제 해결해 줘야겠다 생각하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죠? 너무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영양 불균형에 처한 아이들을 어떤 걸 하실 수 있습니까? 시도. 푸드뱅크. 갑자기 굉장히 큰, 예. 보통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기부하실 수 있죠. 특정 NGO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더 폭넓게 보면 기자가 돼서 글을 쓰실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제정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순까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불러야 됐고 그 정의를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뭐죠? 비영리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목적은 사회 문제 해결이에요. 단지 현대사회에서 가장 파워풀한 오거니제이션이 기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굳이 구분하자면 그럴 이유는 없지만 굳이 꼭 구분해야 된다면 비영리성이 강합니다. 목적성이 있어서요. 소셜 벤처는 그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벤처러스한 애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규모를 키우는데 굉장한 중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는요.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 60여 명을 섬기는 걸 본인들의 미션의 종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소셜벤처는요. 엄청난 규모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규모를 추구하려면 성장해도 성장하려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하고 결정한 걸 소셜벤처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한 부분이에요. 주로 창업과 투자와 성장과 대세적인 변화는 주로 소셜벤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요 브랜드는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많이 아시는 브랜드를 갖고 왔어요. 탐스 슈즈라는 신발 회사를 아시죠? 예. 한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었고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잘 안 신지만 저 탐스 슈즈는 이 아저씨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창업가입니다. 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우연한 기회에 아르헨티나에 가게 되고요. 어떤 이제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신발 신지 않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너 왜 신발 안 신고 다니니? 사실은 속에 답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근데 놀랍게 그 친구의 답변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질문했는데 걔의 답변은 신발 파는 데가 없어요 라는 답변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신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 자체가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죠. 그때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처음 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기부하는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기업 창업이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가리키죠. 막 시장을 보게 하고 분석을 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문제의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필요해. 근데 아무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좋은 창업은 다 문제의식에서 시작되고요. 사회적 기업의 좋은 사회적 기업의 창업은 사회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사회에 이런 게 필요한데 안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 신발들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작한 방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탐스 슈즈예요. One for One이라고 하죠.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합니다. 그걸 굉장히 원래 많이 했어요. 어디에서? 미국엔 바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기부를 할 때 돈 내라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각자 집에 안 쓰는 거 갖고 와봐. 혹은 쿠키 같은 거 새로 만들어 와봐. 쿠키 하나 팔려면 아이들에게 한 개씩 기부하는 걸로. 이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원래 굉장히 능숙했던 거고 거기에서 오마주해서 만들어낸 게 탐스 슈즈입니다. 그 탐스 슈즈는 처음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어떤 비판을 받았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비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신발 산업을 망치니 이게 아니라 비영리들이 되게 싫어했던 게 뭐냐면 신발만 주지 말고 애들 밥도 주자, 교육도 시켜주자. 빈곤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 많으니까. 탐색 주제가 굽히지 않습니다. 초반에 최근에는 약간 넓혀놨는데 그건 이제 대기업이 돼버려서 그렇고요. 그 직전까지는 계속 신발만 줬어요. 우리는 먹이는데 관심이 없어. 미안한데 그건 네가 하고 나는 신발만 신길 거야. 왜 그럴까요? 엄청난 규모를 만들려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몇 켤레 정도 나눠졌을까요? 탐스 주시가 놀랍게도 9,200만 켤레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1억 켤레 근접한 거를 기부금 한 푼 받지 않고 나눠준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부금으로는 못해요. 기부금으로는 못합니다. 유엔이 지금까지 나눠준 신발을 다 합쳐도 200만 켤레가 안 됩니다. 전 세계 나눠준 게. 단독으로 9,200만 켤레 나눠주는 건 비즈니스여야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여야. 이게 소셜벤처의 챌린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고 소비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규모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될까? 이게 소셜벤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질문들입니다. 이런 소셜벤처를 키우는 게 저희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북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소셜벤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시스템을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소셜벤처들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북한 잘 몰라요.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청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친구들이 저희랑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탈북민들입니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저 여성 친구가 저희 장학생이에요. 창업 장학생, 펠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2년간 저희가 생활비를 지급을 했고 숙소를 제공하고 했던 친구입니다. 탈북민 중에 이제 얼굴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많지 않은 청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저희 장학생은 못 됐고 사업이 사회적 기업 쪽 사업이 아니어서 장학생은 못 됐고 저희가 숙소를 제공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묵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요런 정도의 경험이 제가 다 북한에 대해서 다인 겁니다. 이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들었던 게. 그래서 북한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수준은 요런 창업과 관련해서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상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정도의 그냥 관심사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질문을 받아요. 제가 이건 심포지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가 와요. 한 국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에 있는 친구입니다. 파트너예요. 전화가 와서 코리아 쪽 스타트업이 우리를 방문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영어가 안 돼서? 아니 영어는 소통이 되는데 컨텍스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소통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통화를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되지 않겠니? 그래서 바꿔줘. 알겠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전화해서 바로 바꿔줄게. 얘기해봐. 이러고서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기를 하고 있었죠. 30분이 지나 1시간이 지나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짜증나서 연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 그랬더니 미안한데 지금 내가 연락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리고 며칠 뒤에 알게 되죠.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었던 친구들은 얘네가 직접 인큐베이팅 한 건 아니고 딴 기관에 인큐베이팅 받고 여기 방문한 겁니다. 전문 기관에. 그 친구들이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노스 코리아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도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많이 안 나갑니다. 청년들이. 물론 국내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한국에 있는 벤처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를 대부분 한국에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쿠팡 1위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한국에서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제일 잘하는 데들이 해외로 나간 경우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외 나가서
인큐베이팅을 받거나 엑셀러레이팅 받는 경우도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인큐베이션을 받는다는 건 되게 충격적이었죠. 심지어는 사업 내용들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몇 개를 얘기 들었는데 IT 얘기도 있고 굉장히 새로운 얘기니까 뭔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스타트업과 관련된 붐이 있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노력들이 있는 영역으로 얘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의 현재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문제들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조직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부터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이때부터 처음으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예 해외에 있는 조직들과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한테 처음 정보를 제공했던 곳이 조선 엑스체인지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NPO입니다. 비영리 조직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거의 지금 한 10년 가까이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아니에요. 한국인이 있습니다. 저 안에, NPO 안에. 근데 대부분은 다 유럽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거길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질문했을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3년에 종합시장 개혁이라는 게 있은 다음에 장마당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저는 단어가 익숙치는 않은데 돈주라고 하는 자본가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정부가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본가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기업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영업자처럼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에는 소기업들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한다 못한다가 존재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이 비영리는 비영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끌고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돈을 받진 않아요. 다른 기업의 후원금, 개인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창업교육 받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마시멜로 게임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게임이에요. 이 파스타 면을 여러 개 주고 마시멜로를 이렇게 하나씩 준 다음에 파스타 면과 마시멜로와 테이프를 가지고 가장 높이 마시멜로로 높이는 걸 해보라고 팀워크 활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창업 수업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규칙에 어긋나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기업가 정식 교육인데 대부분 브레이크 쉘이라고 하죠. 껍질을 깨는데 한 절반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려면 기존의 규칙을 잊어라. 그 규칙은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에 먹히냐? 규칙을 깨라라는 말들이 되냐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훈련되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영역에서 뭔가 빛나는 것들 찾을 수 있는 이런 관점들이 있다. 창업교육을 지금 매해 하고 있고 2,600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이 700명 정도 된대요. 여성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창업교육 중에서 제가 알기로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도 저 정도 비율이 안 나옵니다. 저게 3분의 1을 넘는 거잖아요. 30% 이상이 여성이 창업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선 엑스체인지는 그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상황을 바깥에 알리는 미디어의 역할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조선 엑스체인지 발표를 가보시면 다들 계속 탄식만 들리거든요. 오, 저런 것도 있어? 막 이런,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되게 당황하는 거죠. 새로운 사실들을 보면서. 그래서 현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막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침 식사 판매하는, 우리나라 그 지하철에 가면은 지하철 출구 같은데 이 김밥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사업들도 지금 막 생기고 있고 또 24시간 편의점처럼 원래 여기는 7시에서 6시 정도면 다 문을 닫는 게 일반인데 24시까지 자정까지 운영하는 편의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 소상인들의 장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돌고 있다는 거죠. 돌고 있다는. 24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24시 새벽 밤까지 누가 물건을 찾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방해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침에 왜 김밥을 팔까요? 그쵸. 팔리죠. 왜 팔릴까요? 집에서 해먹고 나가는 것보다 가서 사먹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상해위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한 수십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경제개발 초기에 많이 생기는 일들.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요.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는 계층들이 생기면 자신의 노동력과 관련된 나머지 시간을 돈으로 지불해버리는 습성이 생깁니다. 그게 택시를 타게 되고 밥을 사 먹게 되고 늦은 시간에, 왜냐면 그 시간이 생산성을 가장 없는 시간이니까 늦은 시간에 쇼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행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비즈니스가 저기는 인터넷은 안 되죠. 인터넷은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국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 인트라넷 비즈니스입니다. 대부분이 그 나라 안에서만 되어 있고 혹은 연결되어 있어도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비즈니스는 어렵지만 인트라넷 비즈니스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IT 비즈니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0년 전에만 해도 IT 비즈니스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IT 관련된 사업들이 절반 가까이 된대요. 이런 논의들을 조금 시작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거는 관점은 창구와 관련된 관점입니다. 창구와 관련된 관점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조선 익스체인지나 아니면 탈북민 친구들이나 혹은 저희가 만났던 이 영역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해외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창업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현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건데 올해 1분기 자료입니다. 400만 명 정도 되면 이제 비즈니스 하나 정도는 해볼만 하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서 수십 개의 플레이어가 한 영역당 살아남지 못해도 각 영역당 한두 개의 플레이어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넘어갔던 한 할아버지, 이분은 이제 단체가 아니어서 저희가 국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현지에서 외국인이 오면 핸드폰을 빌려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이 왔을 때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장기적으로 머무는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늘어나고 몇 개 그때 적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갖고 왔는데 제일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글로벌에서도 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게 만물상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과하게 부르더라고요. 그 북한의 아마존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옥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써요. 왜냐면 당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2위 플랫폼이 만물상이라는 플랫폼. 되게 오래전 자료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2016년 말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2.3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방문자 2.2만 명을 넘는 플랫폼이 됐고 지금 추산컨대 제가 최근에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 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데이터를 찾을 수는 없대요. 근데 지금 추산컨대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옥류를 위협하는 유일한 플랫폼인데 더 위협하면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옥션 같은 플랫폼인 거죠. 대신 주로 자기네가 직접 물건을 연결해서 판매하고 있는 오히려 옥션보다 CJ몰 이런 플랫폼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요. 물론 되는 도시가 2군데밖에 없다고는 합니다. 네,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각보다 처음 가는 이 외국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폰을 통째로 빌려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심포지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녀 시간관리 캘린더가 지금 되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들이 시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자녀들이 시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뭡니까? 사교육이 있다는 거죠. 네, 사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자녀의 시간관리 캘린더를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거 알림장 뭐 이런 몇 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권도에 쓰이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회용 격파장이 지금 만들어지기도 했고 콜택시 앱이 지금 평양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건강차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조금 업데이트한 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요즘에 신기했던 거 했더니 자기 일기장을 자꾸 보여주는데 나의 길동무라는 게 요즘 되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전자책 우리나라로 지금 리딩북스 같은 앱입니다. 그 전자책에 물론 책은 다 검열을 받아서 뭐 이렇게 새로운 책이 있진 않대요. 하지만 전자책을 가지고 책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근버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할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피트니스 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네, 여기 요즘 아주 핫하네요. 사진 보정 앱입니다. 봄향기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앱 화면을 저한테 그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기가 이 캡처해온 앱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화장한 듯이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뭐 치장한 듯이 막 이렇게 써있고 얼굴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이 볼 발그레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정 앱이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내 배송을 보장하는 쇼핑 앱 앞날이라는 쇼핑 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쿠팡 같은 거죠. 로켓 배송 같은 겁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앞날이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쇼핑들이 이커머스가 제일 먼저 원래 발전하는 앱 서비스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할 능력이 내부에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앱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기 그 앱을 깔거나 아니면 앱을 등록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앱을 깔거나 이게 안 되고요. 오프라인에 가서 허가를 받고 블루투스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앱 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전체가 다 검열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툴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글이나 애플이 만들어 놓은 마켓의 툴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툴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플랫폼이 앱들이 서비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부의 개발자들의 풀들이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앱 개발 역량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런 콜택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택시 기사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들이 콜택시를 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앞날 같은 건 뭘 의미합니까? 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24시간 배송이기 때문에 기존 물류 시스템은 불가능해요. 당일 배송, 24시간 배송 당일 배송은 아니지만 그 다음날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발 배송과 이 물류를 허브 앤 스포크로 하죠. 그러니까 선진 물류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IT적으로 그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인프라와 에코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에서도 수조 원짜리 기업은 나오거든요. 세계 최고국에서. 그게 아니라 에코시스템이 같이 발전한다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조금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웃긴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인큐베이터가 유럽에 있는 인큐베이터예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그 유럽에서 굉장히 먼 곳까지 방문해서 인큐베이터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줄 자료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긁어다가 한국인 그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뭐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영어로 주면은 또 그쪽에서 잘 번역이 안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네이버에서 찾으라고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북한 친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선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통화할 때 보니까. 아무튼 그런 제가 유형을 몇 개를 나눴어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시도를 조금 쪼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을 다르게 세 가지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접근의 유형은요, 현지에 있는 조직들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북한 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저희도 해외 물론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만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경제적 상황만 봤을 때 혹은 문화적 특수성을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가기만 해갖고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현지의 자생력이 갖춰져야 되고 현지에 맞는 로컬라이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짜 그들을 육성하는 게 당장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더라도 10년이 더 오래돼 잡고 지속적으로 내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일부인데요. 저희는 무하마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 무담보 대출이죠. 그거에 노벨평화상을 보고 이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2006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걸 보고 감동해서 나 이런 거 해야겠다 하고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철저히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모든 자료를 저희는 다 봤고 심지어는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은 방글라데시에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브락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업무를 봤던 사람도 있어요. 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최빈국 중에 한 곳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처음에 적용하는 거였어요. 네, 저희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관련된 이론과 또 이 방글라데시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하는데 진짜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립니다. 상황이 같이 어려운 나라여도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시장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인구 밀도가 다릅니다. 자연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툴이 들어갈 때도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도구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지만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에 대한 우월성이 언제나 있어요. 특히 사회적 경제는. 왜냐하면 사회랑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북한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나라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상상해보고 실제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몇 개의 조직들과 타진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양 소셜벤처 엑셀 캠프를 저희가 국내에 있는 조직하고는 사실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국내에서는 통일부랑만 잠깐 한번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미국에 있는 조직들에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무기한 홀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엑셀 캠프라는 건 뭐냐면요, 짧게 2주면 2주, 1주면 1주 딱 모여서 아주 집약적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창업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붙어 앉아서 2주 동안 밥 먹고 계속 사업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델을 계속 높이고 계속 리서치하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면서 빠르게 사업 모델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짧으면 3, 4일짜리도 있고 길면 2주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글로벌에서. 왜냐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는 없거든요. 한국은 땅이 좁아갖고 그게 됩니다. 그냥 계속 만날 수 있어요. KTX 타면은 부산까지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미국만 돼도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팀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팀을 만들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4시간씩.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엑셀 캠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저희가 가서 평양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엑셀 캠프를 해서 현재 지금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부스트업 해주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해주죠. 굉장히 상징성 있는 모양이잖아요. 전 세계 최초로 평양에서 엑셀 캠프를 하는 걸로 그 모양을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 있는 그런 국제보호단체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저희한테 바로 반응이 와서 막 되게 높은 분들 전화 와서 뭘 해주면 이게 진행 가능하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해외에서 많이 들어가는 조선 엑스체인지 들어가지만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리고 과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최근에 수십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이전의 과거는 우리 같은 과거를 갖고 있고 또 언어가 기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소통은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준비되어 있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갈 거기 때문에 기획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만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글로벌 구호단체나 글로벌에 있는 전문 조직들이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그런 조직들에 대해 요청을 한 겁니다. 특히 여기에 굉장히 관심 가는 사람들은 엑셀 캠프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평화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이념 단계에 있었던 세대들은 그 대화가 어려울지라도 지금의 새로운 평화 시대에 접어든 이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당면 문제, 인생에서의 부딪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평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직들의 이 반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제재에 의해서 무기한 홀드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들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걸 제가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엑셀 캠프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거기는 우리나라 또 다른 종류의 평화 이슈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거기에 서한 지구라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서한 지구에서 엑셀 캠프가 있었습니다. 인큐베이션 캠프.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각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가들 어르신 뭔가를 새롭게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브렉스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들어가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분들의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캠프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평양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잘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글로벌에 있는 기관이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저희가 올해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제가 대통령 순방단을 같이 해서 스웨덴에 갔다 왔어요. 그 스웨덴에서 있었던 대통령 방문 같이 하셨던 노르웬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소셜벤처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역사를 옛날 그 기차 역사를 개보수해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멋있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단일 사이즈로 가장 큰 사이즈의 이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2호점을 어디에 냈냐면 루안다 키갈리에 냈어요. 루안다 키갈리. 루안다도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죠. 거기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내고 아프리카 전역을 그것으로 인큐베이팅 한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 어디 낼 거냐는 질문에 그 대답은 혹시 평양에 내면 니네 같이 할 수 있니? 그래서 같이는 하지 근데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본인들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에도 북한 창업팀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스웨덴 애들은 북한에 관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앞에 있는 엑셀 캠프들이 2번, 3번 반복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이게 하나의 아젠다로 평화 아젠다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펀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인큐베이팅 센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꼭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전문 엑셀러레이터들이 그곳에 가서 특정 기간 동안 묵으면서 사람들을 키우고 또 투자하고 돌아오고 이게 당연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청년들한테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뭘까요? 라고 서베이를 하면 북한 문제가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예,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5위 안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인식을 못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이 소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혹은 사회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그러면
북한 문제가 1위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인식과 국내의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변화들을 평양에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도구이고 아이디어예요. 이게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그래도 단숨에 그 내부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해외에서도 초기에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특히 저는 뭐 해외에도 너무 좋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지만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사회적 기업 중에 창업 기업, 소셜 벤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혹은 영양, 의료,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외부에 있는 조직들이 들어갈 필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역들은 단숨에 쌓아 올리기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에요. 의료, R&D가 최소 4에서 5년 정도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건 지금 시작해서 너무 늦어요. 외부에서 복제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영양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수십 년간 연구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거기서 새로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된 소셜벤처들이 그 지역에 맞게 로컬라이징해서 영양 요소들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약간 예시를 들어가고 제가 예시라기보다는 좀 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나은 응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뭐냐면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 문제는 자녀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녀 문제, 딸아들 문제가 아니라 자녀, 남아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한번 싹 해결하고 시민사회가 싹 해결하고 기업사회공헌을 해결하고 개인활동을 해결한 다음에도 남아있는 문제, 그걸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만 남아있어요. 먼저 풀고 싶은 거 다 풀고 못 푸는 거 남은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사회 문제의 난이도예요. 근데 그 문제의 챌린징하고는 우리의 솔루션은요, 상방으로는 올라가기 어려워도 하방으로는 내려가서 좀 더 적정 기술화되고 적정 솔루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20점짜리 애가 40점으로 20점 올리는 건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근데 80점짜리 애가 20점 올려서 100점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애들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척박하지 않은데 사회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챌린징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그 중에 일부는 하방으로 확장해서 좀 더 북한에 있는 문제에 접근하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원래 사회혁신은요 복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제를 통해서 국내에 이미 2,200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고 약 3,000개 정도의 미인증 그리고 소셜벤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다 합하면 10,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복제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복제해가면서 사회혁신을 이루는 게 좀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외부 진입으로 특히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가 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아닌데 한국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지만 적용성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없어서 해외사를 태양광 이때 심포지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양도 마찬가지고 북부에 있는 도시들에 북한 북부에 있는 도시들에 태양광이 지금 물론 이제 중국산 제일 싼 값싼 태양광이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서 점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태양광을 소비하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남한보다도 좀 더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량이 당연히 작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가서 질문하고 확인해 보니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걔네가 태양광을 많이 쓰는 이유. 친환경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거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이, 그러니까 전기 상황이 안 좋기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 좋아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또 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거기는 이런 대형 에어컨 없잖아요. 안 쓰잖아요. 대형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필요의 양이 적어요. 한국은 개별 가정의 전기 필요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몇 개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걸 깔려면 수백 미터를 깔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 가정이 태양광으로 충분한 전기를 얻으려면. 근데 북한은 대부분 핸드폰 충전, TV, 다리미 이런 종류의 가전제품을 쓰기 때문에 전기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대를 적용하기 오히려 수월하다는 겁니다. 남한보다. 그런 영역에 들어간 이제 소셜벤처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들이 박스라는 애들이에요. BBOXX, 박스. 얘네가 영국 기반의 회사입니다. 유럽 전역에 퍼져 있지만 영국 기반 회사인데요. 얘네는 뭘 하냐면 소형의 독립된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솔루션을 만드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싸면서 가성비가 좋은 개별 가정용 태양광을 만드는데요. 처음에 유럽에서 막 퍼졌어요. 거기는 친환경과 관련된 아젠다가 많으니까 처음에 막 퍼졌어요. 근데 중국의 값싼 솔루션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이렇게 대단치가 않았던 겁니다. 패널 자체는. 근데 얘네가 지금 어디로 확장할까요? 아프리카 콩고나 르완다로 확장합니다. 제가 1월에 르완다 갔다 왔거든요. 박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쓰는 가전제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패널 2개면 한 가정이 쓰는 기본적인 전기는 다 충당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핸드폰 충전이고 전구 키는 거니까. 이거 2개는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안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우리 A4 용지 한 2개 사이즈 정도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가정용 축전지. 여기에 충전을 해놓으면 이거 가지고 핸드폰도 거기다 꽂아서 충전하고 기계가 전구도 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박스인데 얘네가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 아시아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있냐 했더니 인도네시아, 북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북한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왜 그럴까요? 섬이 너무 많아서 다 오프그리드예요. 걔네는 발전 잘 되거든요. 석유도 가스도 나고 하는 나라니까 발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섬이 너무 많아서 다 그걸 전기를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그리드가 많아서. 그리고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전기가 잘 공급은 안 되는데 동시에 필요한 전기량도 적어서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진출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산 굉장히 오염이 심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걸 걱정하는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제일 값싼 저가형, 최저가형 태양광 패널들이 이미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잘 못 쓰게 하는 패널들이 다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노을이라는 소셜벤처의 제품이에요. 저건 뭐냐, 말라리아 같은 혈액에 바이러스가 있는 애들을 진단하는 게 병원에, 큰 병원에만 있는 그 배양기에다가 혈액을 돌려갖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는 66일이 걸려요. 피 뽑은 순간부터 66일이면 이미 죽습니다. 이미 죽어요. 그게 며칠 안에 원래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피 뽑고 도시로 가서, 도시는 제일 큰 병원에 가면 배양기 앞에 줄을 쫙 서 있고 거기서 순서를 맞춰서 배양해서 결과를 내면 배양이 또 며칠 걸리거든요. 결과를 내면 말라리아야. 야, 약 줘. 약 챙겨서 출발해서 도착하면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이 일이 반복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많아요. 그거를 아주 혁신적으로, 그 배양이라는 건 액체 상태에서 배양하거든요. 고체 상태 배양을 세계 최초로 해낸 겁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결과를 빼냅니다. 저기에 전체적으로. 피를 딱 뽑으면 걔를 슬라이드에서 넣으면 15분 안에 이게 저기에 입력되어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AI가 판독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약을 불출하거나
시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북한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에피데믹, 전염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지금도 누군가 주장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넘어온 것 같다. 모르죠.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구체적인 걸 차치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은 끊어져 있어도 생물들도 움직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공기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방지하고 충분히 선진국에서 막아내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좀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런 소셜면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약제들이 좀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이제 P2P 랜딩의 글로벌 1위 하는 키바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선진국에 있는 개인들의 기부금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자립하고자 하는 빈곤층에게 투자되는 겁니다.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북한에다가 투자를 직접, 그러니까 에퀴티 레벨의 지분 투자라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나마 가능한 것은 지금 하나님에서 하고 계시는 방식대로 비영리가 들어가거나 현지의 중국의 회사가 사무소를 내서 렌트,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정도가 금융의 지금 한계예요. 근데 금융은 공급이 되어야 자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금융을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는 이 금융에 대해 이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니 단위가 다르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100 정도 기부하는 거, 12만 원 정도 기부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게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선 당시에 12만 원이면 염소를 한 마리 사서 자립을 시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격차, 각자가 느끼고 있는 이 퍼캐피타 GDP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 좀 더 쉽게 기부하고 그것이 자립에 도움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걸 하려면 당연히 당이 인정해줘야 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ING 중에 국제보호단체를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이 기계는요,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예요. 전 세계에 3억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대부분은 개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어나면서 시각을 잃는 경우는 요즘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각장애는 언제 생기냐면 오염돼서 상처가 났는데 손이 지저분하고 거기에는 더 환경이 지저분해서 오염돼서 시력을 잃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혹은 열병에 의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면 늘수록 선진국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모르면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다 암산하셔야 돼요. 점자 모르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보조인이 없으면 길도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는 선생님이 없어도, 점자를 아는 선생님이 없어도 점자를 모르는 부모도 점자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과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점자 문맹이에요. 문맹을 퇴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재생연료를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에선 바이오매스, 커피 찌꺼기를 비롯해서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고형 연료를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이엔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최근에 한국에서 커피 찌꺼기로 성공한 것을 받침 삼아서 미얀마의 땅콩 껍질을 가지고서 고형 연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형 연료 자체를 팔아갖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비용을 회수할 만큼인데 이익은 어디서 나냐면 저기에 전 세계에서 인정해준 탄소 배출권이 저기서 나옵니다.
버려지는 것으로 연료를 만들었으니까 석탄을 덜 떼도 되잖아요. 탄소 배출권이 나옵니다. 그 탄소 배출권을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국내에 있는 정유사가 그 회사에는 한 15억 정도, 그 프로젝트는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버려지는 땅콩 껍질을 사서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는 농민들에게 굉장한 사회적 가치가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걸 그냥 버려왔거든요. 땅에다 그냥 버리던 거예요. 이제 그걸 모아오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북한에도 물론 이제 땔감으로 쓰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그것도 하나겠지만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고용연료를 만드는 게 화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것만 주는 게 아니라 스토브가 있습니다. 태울 때 우리가 아궁이에서 태우면 이게 불이 빨간불, 노란불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서 원래 연료의 품질에 비해서도 화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스토브가 이 난로가 좋으면요, 같은 연료를 떼더라도 20에서 30% 정도 훨씬 더 높은 연료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걔도 탄소 배출권이 나옵니다. 왜냐면 똑같은 연료를 떼는데 30% 이상의 열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면 지금 북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겨울마다 겪고 있는 난방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이걸 판매하는 걸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돈을 벌자는 거니까 현지인들에게는 심지어 저 스토브는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는 스토브 무상으로 나눠줘요. 왜냐면 공짜로 가져가도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금융입니다. 투자. 예.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는 임팩트 투자하는 조직들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퀴티 투자 불가하다. 저희는 사실 법 잘 몰라요. 근데 해외에 있는 한 조직이 북한 법까지도 다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에퀴티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게 현재까지의 결론이고요. 가능한 방식들이 근데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금융이 들어가는 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이게 이제 Not for Sale이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 미국의 비영리 조직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Not for Sale은 인신매매 반대하는 아주 레디컬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저기는 근데 본인들이 인신매매 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비영리가 하면 구출된 사람들을 그대로 두잖아요.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그 인신매매 당한 기간 동안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뭘 사회생활을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매춘하던 마을 전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싹 무장한 경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 구출하는 성공해요. 근데 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사세요. 이제 자유입니다. 했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7, 8년간을 그 안에서 잡혀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당장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매춘하는 거 보고 이 나포셀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하고 심지어는 그 나포셀의 페루 대표는 구속당하거든요. 정부와도 다 그게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구속당해요. 그거를 감당하고도 했는데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성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구출은 나포셀이 하지만 그들의 자립은 소셜벤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페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아주 건강한 그 열매들 따서 얘로 랩을이라고 하는 미국에다가 팔고 있는 즉 홀푸드에 가면 쫙 깔려 있어요. 건강 음료를 만드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팔려요 지금. 그 나포세일이 우간다에 갑자기 갔어요. 난민촌에 간 겁니다. 난민촌에 가서 거기 있는 애들한테 투자한 거예요. 걔네가 주식회사 법인이 있을까요? 아니 있다 치더라도 우간다의 주식회사는 그렇게 믿을만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가 그런 지분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지분 투자가 아니고 다 대여예요. 대여. 자금 대여. 대신 조건을 걸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딱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게 레퓨지에 있는 엄마들, 아이가 어린 엄마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아이도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엄마들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골라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근처에 있는 시장에 파는 모델을 갖고 온 애가 있어요. 걔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줘요. 대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게 10명으로 늘어난다면 내가 내년에 다시 올 건데 10명으로 늘어났다면 1,000만 원 빌려준 거제 500만 원 기부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방식을 그러니까 투자라는 걸 꼭 돈을 돌려받고 싶어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나는 데에 돈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와 유인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거기에 기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수상팀 3곳인가에다가 최대 1,000만 원씩 랜딩을 하고서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이 방식이 북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우리는 대출하면은 그거 뭔가 연대보증수고 이런 거에 자꾸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도 투자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와 그 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어의 수단 다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게 제가 이제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평양 엑셀 캠프하고요. 두 번째가 이 SIB입니다. SIB. SIB는요 미래에 지출될 것으로 확실한 정부의 세출을 지금 예방하는 것에 민간이 투자함으로써 급격하게 줄여내는 거예요. 그럼 줄여낸 그 차액을 민간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겁니다. 이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완전 정부의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코뿔소 임팩트 본드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코뿔소 채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코뿔소가 지금 계속 밀렵을 당하고 있잖아요. 보츠나와나 이런 데서 계속 밀렵을 당해요. 근데 저거를 국가에서는 방비를 하고 싶은데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돈을 지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 코뿔소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면 지금까지 유엔에서 주던 이 자연보호기금 이것을 관광하러 오던 관광객들 모든 게 수입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츠나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필사적인데 밀렵군으로 더 필사적이다 보니까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한 환경 운동하는 이런 임팩트 투자자가 보츠나와를 포함한 코뿔소 보호 지역들에 있는 정부와 딜을 합니다. 자, 니네가 만약에 코뿔소가 없어지면 멸종되면 니네 지역에서 전 세계 단위에서도 엄청난 손해지만 니네 나라가 손해볼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봐라. 쭉 경제적인 것만 적은 겁니다. 유엔의 자연보호기금도 이제 못 받고요. 관광객도 이제는 안 올 거고요. 그러면 관련된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쭉 계산한 겁니다.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시입니다. 숫자는 그게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500억의 손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5년간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5년인데 5년간 여기를 완벽하게 방비하겠다는 거예요. 밀렵꾼들이 못 들어오게 사설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방비를 해서 얘네가 하나도 안 죽고 자연생식을 번식을 통해서 늘어나는 숫자만큼 늘어난다면 니네가 걱정했던 일이 안 벌어지니까 500억 손해가 볼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을 100억으로 막아낼 테니까 그게 성공하면 200억으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격차가 예방하는 게 굉장히 큰 게 많아요. 특히 자연이 굉장히 커요. 자연이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100억을 민간에게 미리 투자를 받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코끼리 채권 사세요. 코뿔소 채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사면 우리가 내어오는 이익의 몇 프로 정도는 당신들에게 돌려줄게요. 코뿔소 채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딜을 만드는 거죠. 너는 500억을 잃을 거야. 그러면 우리랑 계약만 해. 혹시 내가 실패하면 밀렵꾼을 맞는데 실패하면 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SIB예요. SIB. 이게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회 문제로 가면 DIB, Developing Impact Bond라고 해서 개발 성과 연계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융 기법이에요. 금융 기법.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에도 관광과 관련된 자원들이 몇 개가 정확하게 포인트가 우리도 알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비롯해서
근데 그 포인트들이 지금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듣고 있죠. 근데 그 보호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근데 그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거대하진 않아요. 지금 중국이 주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거대하진 않아요. 그런 포인트들 혹은 북한에 있는 보고되고 있는 멸종 위기종들이 있어요. 북한에만 있는, 예.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그런 종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세계적인 자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본드를 만드는 거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다는 생각. 저 코뿔소 본드는 단숨에 마감됐어요. 진짜 순식간에. 저희도 한번 저희 회사에서 투자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막힌 거예요. 먹통이 돼갖고 막혀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 의향서도 제출 못 해보고 끝났어요. 다운이 안 돼요, 파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에 그냥 의지만 있는, 돈 필요 없다. 근데 그 코뿔소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사람도 거기에 투자하고요. 진짜 돈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도 보고 의미가 있으니까 투자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투자하면서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다는, 이런 모양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임팩트 본드는요, 저는 이게 이제 통일부에다 얘기해갖고 가장 좋은 호응을 받았던 아이템인데요. 물론 논의는 그 뒤로 진척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상 불가능하죠. 진척은 안 됩니다만, 통일 비용 저감에 대한 이슈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심포지움에서도 동독서독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위협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주셨는데, 비용적 위협이 있죠, 당연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예방했을 때 훨씬 적은 금액이 들 만한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피데믹,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들, 그 보건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있고요. 제가 그때 이제 통일부에다가 갑자기 이야기해서 막 검토가 들어갔던 건 조림 문제입니다. 조림 문제. 저기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같이 뭔가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조림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조림이 생각보다.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조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조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묘목을 심는 걸로는 10년, 20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환경이라면 어느 지역들은 이미 뭐 4년에서 5년 정도 자란 나무들을 심어야 돼요. 이 비용은 진짜 비쌉니다. 환경 임팩트 모델, 본드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 값만 수조원이 될 겁니다. 심는 건 별도고 값만 수조원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비용들을 그때 가서 지불하려고 하면 진짜 수조원이 되는데, 지금 특정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지, 왜냐면 거긴 추위에 대한 내한성이 있는 나무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광활한 대지에다가 조림을 지금부터 이식할 준비를 하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짜리 플랜을 짜고서 지금부터 조림을 차근차근 해가면 적정한 시점이, 물론 2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계산해 보면 똔똔은 됩니다. 이게 나무를 팔아서 괜찮은 수목들을 잘 키우면 똔똔은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공교에 의해서 땅을 싸게 늘리고 나무를 심어서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5년 안에 딱 됐다. 그래서 그 걔를 이식을 시작한다. 엄청난 비용을 저간 겁니다. 나무를 우리가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저감됩니다.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저감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SIB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뭐 자세히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필지 면적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단위가 거의 1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에. 근데 이런 거는 꼭 한국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내야 되고, 또 아까 코뿔소 본드처럼 공개하는 거죠. 투자하고 싶은 사람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좀 더 메시지도 강하고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디어들은 좀 저희가 정리를 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거 개성공단 사진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였고 의미 있는 어프로치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는 사실 개성공단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 때문에 제가 반성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개성공단 자체만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성공했었더라도
그건 뭐냐면 임금 차이만 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베트남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통일해야 되는 대상이고 또 동포 국가에 사실은 임금 차이만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제한적입니다. 좀 더 나아간 프로젝트라는 데 사회적 경제가 훨씬 더 좋은 비이클,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미래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게 사회적 경제 진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사회적 경제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과거처럼 대기업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 관점이라면 사회적 경제 관점에선 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동유럽권과 아프리카로 많은 청년들이 확장하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어서 사회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축적된 기능과 자원과 생각들이 조금 더 사회 문제가 좀 더 수월한 해결하는 난이도 자체는 규모는 훨씬 크겠지만 그런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큰 효과를 본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남미로 확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익스텐션이 생기거든요. 확장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지금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사회적 경제가 북한이라는 새로운 확장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가 통일과 평화에 대한 거는 한국이 굉장히 독점적 아젠다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독점적 아젠다입니다. 이스라엘 평화대학 평화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평화연구소는 한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민감도와 민감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죄송했어요. 그때 헛걸음을 시켜드려서 되게 죄송했어요. 이런 관점을 가져요. 이거는 닉 마틴 피셔라고 하는 유럽의 친구들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케냐를 중심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유럽에도 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땅을 파서 미쓰비시나 이런 펌프로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적용하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요. 미쓰비시 펌프도 비싼데 기름도 비싸요. 거기다 넣어야 되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과거에 자기네가 썼던 것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발로 밟는 펌프를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어냅니다. 발로 밟는 펌프예요. 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이런 펌프를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 케냐의 농식품 산업에 농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냐는 대표적으로 대수층이 아주 깊이 막 수십 미터가 아니라 8미터에서 15미터 사이에 많이 머물러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8미터 이상만 파서 펌핑하면 돼요. 발로 밟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역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지금 한국에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무엇이 북한에 쓸모 있어 지어는 그런 경험들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냐? 저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 다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들이 필요한 건 뭔지, 진짜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북한 사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저 사진이 이 차를 강조하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24시간 안에 배송됩니다라는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날인가 그 회사 있잖아요. 그거예요. 배송을 했더니 주문을 했더니 24시간 만에 왔다. 이거 광고하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이해도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사회적 경제들에게 이해도를 높여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그 현상들을 좀 실제로 보여주는 상황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거는요. 글로벌과 공조화가 리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런 초대형 INGO들, 국제 NGO들이 저희가 콜했을 때 평양에 엑셀 캠프 하고 싶어?
모두가 거기에 환호하고 컨퍼런스 콜이 날라오는 것처럼 사실 리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그들이 있어야 명분이 생기죠. 우리만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것들을 증명하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들을 협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다양한 기능들과 네트워크들이 연결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은요. 이게 작더라도 무조건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끊임없이 통일부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또 전혀 먹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할 거고 스몰 윈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걸 한번 해봐야 사람들이 되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오랫동안 막혀있고 안 된다는 얘기가 파다한 상태에서 자꾸 아이디어만 개발해봤자 한계가 있고요. 진짜 변변치 않더라도 작은 거더라도 누군가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라도 제대로 된 실현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붙고 또 그걸 보고 다음 사람이 붙으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진짜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미국이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들어가기 좀 편리한 조직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중국에는 저희가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난 적이 없어요. 걔네가 들어가려면 그냥 바로 들어갈 텐데 이 정도의 어떤 관점과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 오히려 최근에 만난 파트너는 아니죠. 최근에 만난 사람은 쿠바인데 엄청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비자 받는 것처럼 장기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나라. 쿠바는 북한에. 그래서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직들과 협업을 작게라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희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친구라도 들어가서 비슷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공유해 주시고 혹시 각자 계신 곳에서도 작은 실천이 가능한 게 있다면 꼭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에 관심 있는 청년 소셜 벤처들 초대해 주셔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그게 1년, 2년 쌓이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